눈치 더럽게 없네. 당장 꺼져. 제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누운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 제 명의로 된 안방에서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저들은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등기부등본 가장 윗줄에 적힌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말이지요. 그날부터 그 안방의 웃음소리가 길바닥의 통곡 소리로 바뀌기까지는 채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지수입니다. 올해로 34살이 되었고 작은 상가 한쪽에 간판을 내건 공인중개사이자 틈틈이 경매 물건을 사고 파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차분하다고 합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따지기보다는 며칠 밤을 새워 서류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대신 한 번 선을 넘은 상대에게는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 가지를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내 통장과 내 명의 뿐이다. 그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 비만 오면 골목이 물에 잠기는 반지하 방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2탕씩 뛰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급식비가 밀려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시며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지수야. 이놈의 세상, 돈 없으면 개돼지 취급받는 거요. 너는 뼈가 부서져도 엄마처럼 지질하게 살면 안 된대이. 알겠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비를 아끼려고 도서관에서 혼자 공인중개자 책을 펼쳤습니다. 23살에 자격증을 땄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돈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라고 말이지요. 26이 되던 해 저는 첫 번째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 산 낡은 빌라였지만 1년 만에 시세가 올라 작은 종잣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팔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임장을 다니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잠은 지하철 안에서 잤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여행을 다닐 때 저는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를 만난 건 제가 29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임장을 마치고 비를 쫄딱 맞은 채 동네 작은 분식집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휴지를 한 움큼 뽑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쓰셔요. 비 쫄딱 맞으셨네. 그러다 감기 걸려 큰일 나요. 얼른 닦으셔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눈을 처음 봤습니다. 순박하고 어딘가 어리숙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처럼 모서리가 닳도록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늘없는 화초처럼 자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박민우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혼났네요. 제가 휴지를 받아 머리를 누르자 박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혼자 김밥을 다 드시고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동네 집들 좀 보러 돌아다니다가 허겁지겁 들어왔네요. 집 보러 다니신다고요? 아유, 그게 뭡니까? 처음 듣는 말이네요. 아, 집 사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직업이거든요. 박민우는 그 말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그 무해해 보이는 표정에 잠깐, 아주 잠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박민우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수야, 밥은 챙겨 먹고 일하는 거야? 굶고 일하면 절대 안 돼. 오늘은 제발 일찍 좀 들어가 쉬어라. 너 맨날 뼈 빠지게 일만 하니까 내가 속이 다 타들어간다, 정말. 그때까지 저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일에 치여 계셨고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민우가 보내오는 그 따뜻한 문장들이 제게는 처음 받아보는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선물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박민우는 중소기업 대리였습니다. 월급은 빤했고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민우는 제 앞에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빚이 좀 있다. 우리 엄마 식당 쫄딱 망한 거 그거 수습하느라 돈을 좀 빌렸어. 미안하다. 도대체 얼만데? 똑바로 말해봐. 5천만 원. 딱 5천만 원이야. 진짜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민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평생 다 갚을게. 우리 결혼하면 내 월급 다 내 통장에 꽂아줄게. 진짜 평생 너 고생 안 시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약속해.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빚을 다 갚아주었고 시어머니가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에 제 명의로 작은 2층 집까지 한 채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내 피 같은 돈을 왜 생판 남한테 퍼주냐. 내 돈은 무조건 내 이름으로 꽉 쥐고 있어야 해. 검은 머리 짐승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거요. 알아들어. 저는 그날 어머니 말씀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민우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 목숨 걸고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게. 네가 나 구해주고 우리 엄마 살려준 은혜 내가 죽어서도 안 잊을게. 진짜 고맙다, 지수야. 저는 그 약속을 5해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일찍 닫고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한약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한약 보따리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찰떡을 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못 보던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굽에 금장 버클이 달린 명품 구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고 손님이라면 진작 연락을 하셨을 텐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온 보따리를 천천히 신발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수예요. 문 열고 들어갈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는 켜져 있는데 사람 기척은 안방 쪽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까닭 모르게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29이나 됐을까 싶은 젊은 여자가 제 침대 시트 위에서 베개에 등을 기대고 한쪽 무릎을 세운 채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파자마는 시어머니가 작년 어버이날에 제가 사드린 비싼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배는 둥글게 부풀어 있었고 한 손으로는 그 배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물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남의 집 안방에 불쑥 쳐들어오고 난리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여자는 사과씨를 손바닥에 뱉어 협탁 위에 툭 올려놓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참 나 어이가 없네. 내가 할 소리거든요. 예의도 없이 남의 안방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요? 남의 안방? 야,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 우리 시어머니 집이야. 너 당장 이름 안 돼? 넌 대체 뭔데 시어머니 침대에 누워 있어. 여자가 픽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으며 배를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나 이유진. 내 남편 박민우가 껌뻑 죽는 진짜 마누라. 뱃속에 민우 씨 핏줄까지 품은 사람이라고 알겠어? 머리 한복판에서 무언가 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그 여자 이유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화장이 짙고 입술이 붉고 눈매가 매서운 여자였습니다. 이유진은 제 표정을 보더니 재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머, 얼굴 허해진 것 좀 봐. 진짜 몰랐나 보네. 시어머니가 벌써 다 말해서 쫓아낸 줄 알았더니 아직도 눈치 못 채고 꾸역꾸역 떡을 사들고 와. 뭐, 우리 어머님이 알고 있었다고?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과일 접시를 든 채 안방으로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고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멈칫함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과일 접시를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 지수 넣을 거면 미리 전화를 하고 오지. 왜 불쑥 쳐들어오고 난리냐? 어머님,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에요? 저 여자가 지금 민우애를 가졌다고. 무슨 꼴이긴 무슨 꼴이야. 눈구멍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우리 민우 새 마누라다. 내 귀한 손주 품은 며느리란 말이다. 시어머니는 이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치 친딸을 대하듯 다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한지 제가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쳐 올렸을 때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이 집 사드리고 민우 빚 다 갚아준 윤지수라고요. 저랑 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5년을 살면 뭐해. 배가 차가워서 애 하나 못 들어서는 여자 주제에 우리 민우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5년이 대수냐. 시어머니가 이유진의 둥근 배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배 좀 봐라. 요 안에 우리 귀한 박씨 집안 장손이 떡하니 들어앉았단 말이다. 네가 못하는 거 우리 유진이가 척척해주는데 내가 안 이뻐하고 배기겠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이유진이 그 광경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불쌍해서 어째요. 호호. 언니라는 호칭이 어찌나 끈적하던지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배가 부른 몸을 일부러 더 내밀며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눈치 더럽게 없네, 진짜. 딱 보면 몰라. 짐 싸서 당장 꺼져. 여기 이제 내 안방이고 내 자리니까. 저는 그 말에 손이 떨렸지만 두 손을 등 뒤로 모아 꽉 쥐었습니다. 야, 너 입 조심해. 이 집 껍데기부터 알맹이까지 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이유진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명예 타령하고 자빠졌네. 종이 쪼가리 이름이 뭐가 중요해. 핏줄 섞인 진짜 가족이 사는 집이 우리 집이지.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우리 귀한 새 며느리 놀라니까 썩 못 나가.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고 안방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며 받들어 모신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끌려 나오듯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던 한약 보따리와 찰떡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억울해서 이대로 절대 못 나가요. 당장 박민우 어딨어요? 당장 그 인간 눈앞에 불러오라고요. 민우 회사 갔다. 왜? 넌 오늘 본 거 동네방네 떠들기만 해봐라.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테니까 입 꾹 다물고 꺼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 쪽으로 돌아서셨습니다. 방 안에서 이유진의 콧노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약 보따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찰떡 봉지는 신발장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한약 보따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서자 봄밤에 찬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저는 길가 가로등 아래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한약 보따리를 근처 쓰레기통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목록에서 박민우의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5해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눌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누르지 않고 대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 시간, 장소. 손끝이 차가웠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편의점 간판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다. 내 돈은 내 명의로 꼭 끼고 있어라. 그 말을 한 귀로 흘렸던 29의 저를 34세 제가 조용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차가운 분노.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깔렸습니다. 저는 그 불빛 위에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면 내일 눈이 부을 테고 눈이 부으면 사무실 손님들 앞에서 표가 날 테니까요. 저는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박민우의 통화 목록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 3달 동안 박민우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 20번이 넘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도 7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들을 메모장에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박민우는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넥타이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안 자고 뭐해? 불도 안 켜고.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오긴. 회식 갔다 왔지. 무슨 회식? 부장님이 갑자기 잡은 거야. 피곤해 죽겠어. 저는 박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박민우의 셔츠 기세는
옅은 분홍빛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야. 왜? 오늘 어머님 댁 갔다 왔어. 박민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풀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민우는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 어머님 댁 갔다 왔다고. 안방에 누가 있더라. 박민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민우의 표정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당황, 그리고 어쩔 줄 모름, 그 다음에는 묘하게 비뚤어진 미소였습니다. 박민우는 소파 맞은편에 풀썩 앉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수야, 우리 그만하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박민우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솔직히 너랑 사는 거 숨 막혀. 너는 맨날 일. 집에 와도 서류만 보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이나 받았어. 사람 대접. 너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했잖아. 어머니한테도 잘하는 척만 했지. 속으로는 안 그랬다는 거 나 다 알아. 민우야, 내 빚 갚아준 거 나야. 어머님 집 사드린 것도 나고. 그러니까 그게 너 평생 우려먹을 거리야. 매일같이 그거 들먹일 거잖아. 저는 박민우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 오던 날 분식집에서 제게 휴지를 내밀던 그 무해한 눈빛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여자 누구야? 유진이. 임신했더라. 7개월.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박혔습니다. 민우야,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해줘. 깨끗하게. 위자료는? 뭐? 위자료 말이야. 외도한 사람이 위자료 주는 게 법이잖아. 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나야. 지수가 알았어. 지금 같이 있어.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다 큰 36 사내가 아내한테 들킨 외도를 자기 어머니에게 일러바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바꿔라. 내가 직접 말한다. 박민우가 휴대전화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어머님 말씀은 내가 직접 가서 들을게. 지금은 너랑 얘기 중이잖아. 박민우는 머쓱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좀 그렇다는데. 일이네. 내가 한다. 휴대전화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민우는 결국 휴대전화를 제 무릎에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어 귀에 댔습니다. 네, 어머님. 지수야, 길게 말 안 한다. 내 명의로 된 그 집, 우리 민우한테 넘겨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청춘 5년 바쳐 산 거 위자료라 치고 집은 두고 가라, 이 말이다. 그러면 우리도 너 곱게 보낸다.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은 어머님 댁이 아니에요. 윤지수 집이에요. 뭐? 제 돈으로 산 거고요. 등기에 어머님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요. 인연이 어디서 말대답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호강한 게 누구 덕인데. 우리 민우가 너 같은 거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집 같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끊지 말라고 소리치는 게 끝까지 들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민우야, 짐 싸. 오늘부터 너는 어머님 댁에서 자. 뭐? 내 여자 거기 있잖아. 가서 같이 자라고. 박민우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민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까지 몇 벌을 캐리어에 던져넣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도 한참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첩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짧게 적었습니다. 정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또렷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손님 2팀을 받고 점심을 거른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제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니까. 이유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진이 한 장 들어왔습니다. 박민우와 이유진이 어느 모텔 침대에 누워 박민우가 이유진의 배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고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진을 정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어서 답장을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받았어요. 이유진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뭐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약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깜빡임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늦게 돌아오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손을 비비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사람한테 한 번 데이면 두 번째는 데이지 마라. 데일 것 같으면 멀리 떨어져라. 화내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저를 보자마자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바쁘냐?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제 통화가 좀 그렇게 끝나서 내가 직접 왔다. 시어머니는 손님용 의자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보따리를 풀어 작은 한과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먹어라. 네가 좋아하잖냐? 어머님, 지수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들어봐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애가 들어선 거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박씨 핏줄이 끊기게 생겼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다. 너도 이해해라. 어머님, 그 아이가 박씨 핏줄인지는 어떻게 아세요? 무슨 소리냐? 우리 민우의 집. 검사는 해보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더러운 소리를 해? 어머님, 저 더러운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냥 확인을 해보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시어머니는 책상을 한번 쾅 내려치셨습니다. 한과 상자가 들썩였습니다. 지수야,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집 넘기고 위자료니 뭐니 한 푼도 안 받고 깨끗이 나가라. 그러면 우리도 너 가는 길 안 막는다. 어머님, 제가 왜 한 푼도 안 받고 나가야 해요?
네가 우리 민우한테 한 게 뭐 있는데? 5년 동안 어머님 생활비, 어머님 병원비, 어머님 집세까지 다 제가 냈어요. 그거는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거지. 어머님,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가지고 오신 한과는 도로 가지고 가세요. 뭐? 저 단 거 안 먹어요.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과 상자를 다시 보따리에 거칠게 쑤셔넣더니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모질 줄은 몰랐다. 우리 민우가 너 같은 거 만나서 인생 망쳤어.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유리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 안쪽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명함첩의 가장 뒤쪽 칸에 빳빳한 명함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강도진, 변호사이자 한때 제게 부동산이라는 길을 처음 열어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누르지 않을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누르게 될 번호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번호 하나를 먼저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댁 건물 1층 경비실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 윤지수예요. 거기 CCTV 영상 한 달치 복사 좀 부탁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내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정산 폴더를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이 어제보다 한 장 더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천천히 닫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3은 들리는 발밑.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여는데 평소보다 손이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박민우의 통장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탓에 눈이 뻑뻑했습니다. 박민우는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모르는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송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이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캡처해 정산 폴더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오며 의자도 권하지 않았는데 손님용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윤 사장, 오랜만이네. 누구세요? 나 모르나? 김 사장이지. 동네 부동산 김 사장.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에 데리고 다닌다던 그 부동산 브로커였습니다. 얼굴은 처음 봤지만 인상이 험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굵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좋게 좋게 가자고 왔지. 윤 사장도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 시댁이랑 시끄러워 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김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시댁집 매매 계약서 양식이었습니다. 매도인 자리에 윤지수, 매수인 자리에 박민우의 이름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어. 그러면 우리도 윤 사장 곱게 보내줄게. 김 사장님, 이거 시세의 반값도 안 돼요. 반값이면 어때? 어차피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가족이요. 저 이제 그 집안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지.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잖아. 김 사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슬쩍 웃었습니다. 윤 사장,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이 바닥 좁다. 윤 사장 사무실 손님 끊기는 거 한순간이야.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은 무슨. 충고지.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김 사장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도장 안 찍어요. 김 사장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서류를 거칠게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김 사장이 뒤를 돌아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윤 사장, 오늘 한 말 후회하지 마라.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문에 블라인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김 사장이 앉았던 자리 밑에 작게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흘려 쓴 글씨로 사람 이름과 숫자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쯤 한 페이지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진. 그 옆에 적힌 숫자는 7200.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강남 브루스, 마담 연락 끊김. 저는 그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 찍고 나서야 비로소 어깨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보기로 했던 손님이 약속 시간 10분 전에 갑자기 못 오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3시 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단골이던 빌라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윤 사장,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윤 사장 얘기 같더라고. 아주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글 제목은 짧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사기 조심하세요. 글 본문에는 제 사무실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시세 조작이며 이중계약이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 댓글이 벌써 100개가 넘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떠드니까 나도 한번 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오해예요. 제가 손봐드린 계약 하나하나 다 서류 그대로 있어요. 내가 윤 사장 믿지. 그런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빨리 손 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그 글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쓴이의 닉네임은 모르는 이름이었지만 문장 끝에 붙는 말투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말투였습니다. 정산 폴더를 열어 이유진이 보낸 문자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문장 끝마다 똑같은 자리에 마침표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사무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험상궂은 남자 셋이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의자에 발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이 윤지수 맞지? 누구신데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윤 사장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 남자는 책상 위 명함통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김 사장이 가지고 온 서류 있지. 그거 도장 찍어. 그러면 우리도 2번 안 와. 영업 방해예요. 나가주세요. 영업이 잘 돼야 방해를 하지. 윤 사장 사무실 요즘 손님 다 끊겼다며. 남자가 크크 웃었습니다. 다른 2 남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 명은 사무실 안에 비치된 화분을 발로 툭 차서 쓰러뜨렸습니다. 흙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서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 저녁 8시 12분이고요. 윤지수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신원 모르는 남자 3명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한 분이 화분을 발로 차서 흙이 쏟아졌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경찰 부르기 전에 그냥 가세요. CCTV도 있어요. 위에. 저는 천장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실 그 CCTV는 한 달 전에 고장난 채로 그대로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것까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동료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가자. 다음에 또 보지. 남자들이 나가고 나서야 저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제 꺼냈던 강도진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명함은 어제보다 더 빳빳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 사장의 수첩에서 본 이름들을 하나하나 검색해 봤습니다. 강남 브루스라는 곳은 몇 해 전에 문을 닫은 유흥업소였습니다. 그 업소의 마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작년에 사체 관련 사건으로 신문에 작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진이라는 이름은 그 기사 어디에도 없었지만 사진 한 장에 옆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입꼬리의 점 위치가 제가 본 이유진과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잠시 덮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끓였습니다. 컵을 들고 다시 식탁에 앉았을 때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박민우가 출장을 갔던 날짜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내내 박민우는 거의 매달 일주일씩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그중 한 번은 회사 행사가 겹쳐 박민우가 강원도 어느 연수원에 보름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캘린더를 열어 그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유진의 배가 7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그만큼 부르려면 임신은 지난해 가을 어디쯤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민우가 그 무렵 한국에 있었던 날을 계산해 보니 손에 꼽았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1시쯤 안방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등을 끄고 천천히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박민우가 등을 보인 채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우의 손에는 제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옆 바닥에는 집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박민우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 안 자고 있었어. 손에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감도장이잖아. 박민우는 도장을 등 뒤로 숨기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여달라고 해서. 어머님이 내 인감을 왜 보여달래? 그냥 알아야 한다고. 민우야, 그거 가지고 김 사장 만났지. 뭐? 박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민우의 손에서 도장을 천천히 빼앗았습니다. 박민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집을 열어보니 인주가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엔가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우야, 너 오늘 어디 가서 뭐 찍었어? 안 찍었어. 그냥 가지고만 다녔어. 민우야. 진짜야. 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장을 손에 꼭 쥐고 박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저 사람의 눈을 처음 봤던 그 봄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그 무해한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짐 챙겨서 나가. 지수야, 오늘은 그냥 보내줄게. 대신 내 도장은 두고 가. 박민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옷장에서 셔츠 몇 벌을 챙겨 가방에 넣고는
말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도장을 쥔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빨간 인주 자국이 동그랗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강도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수야.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곧 숨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지금 좀 많이 곤란해. 전화기 너머에서 강도진이 잠깐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사무실로 와. 다른 일정 다 빼놓을게.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 기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4 반격의 서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강도진의 로펌은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의 18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아침 풍경이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제 이름을 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지수 님이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책상에서 일어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얼굴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머리 옆쪽에 흰 머리가 몇 가닥 보일 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저를 보자마자 한 발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오빠. 앉아. 차 마실래? 아니면 그냥 바로 얘기할까? 바로 할게.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우의 통장 거래 내역, 이유진의 문자와 사진, 김 사장의 수첩 사본, 어제 사무실에 찾아온 남자들의 녹음 파일, 그리고 어젯밤 안방에서 박민우가 인감을 들고 있던 사진까지. 강도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 보고 난 강도진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야. 응. 이거 네가 혼자서 며칠 만에 모은 거야. 강도진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강도진은 그것을 못 본 척하며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민 변호사, 잠깐 들어와요. 곧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메모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도진은 그 변호사에게 몇 가지를 짧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등기소에 가서 윤지수 씨 명의 부동산 전부 처분 금지 가처분부터 걸어요. 인감 변경 신청도 같이 넣고, 그리고 박민우 명의로 들어간 인감 사용 내역 있는지 등기소에 조회 의뢰부터 합시다. 네, 대표님. 1시간 안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강도진은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일단 내 도장이랑 집문서 오늘부터는 내 사무실 금고에 두고 가. 집에 두지 마.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댁 그 집 말이야. 응. 네가 원하는 그림이 뭐야? 그냥 명예 지키는 거야 아니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머릿속을 맴돌던 한 가지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강도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 그 집 팔 거야. 누구한테? 가장 골치 아픈 사람한테. 강도진은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점심을 거른 채 우리는 대표실에 마주 앉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강도진은 노트북을 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자 명단을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기, 이쪽 어때? 어디야? 성북 쪽 재개발 구역에서 강제명도 전문으로 일하는 업체야. 사람 산악기로 유명해. 저는 그 이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명만 봐서는 평범한 건설 회사 같았지만 강도진의 표정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합법적으로 일하는 거 맞아. 법대로만 해. 대신 봐주는 게 없어. 한번 계약 들어가면 입주민이 아니라 점유자다. 점유자한테는 정해진 시간 안에 짐 빼라고만 하지 사정은 안 봐. 어머님이 거기 사시는데. 지수야. 그 집 명의는 누구야? 나. 그러면 어머님은 거기 어떤 자격으로 살고 계셔?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거지. 법적으로 점유자야. 가족관계 끊어지면 점유자야.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가 이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 며느리 놀란다며 제 어깨를 밀어내던 그 손의 단단함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진행하자. 강도진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 모든 절차는 법대로만 간다. 한 줄도 어긋나지 않아. 너 보호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해. 알았어. 그리고 지수야. 응. 네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쯤 강도진의 사무실 작은 회의실에서 그 철거 업체 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머리가 짧고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명함에는 대표라는 2글자만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대표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윤지수 씨라고요. 네. 매물 위치, 평수, 등기 상태 다 봤습니다. 깔끔합니다. 빠르게 가능하세요. 잔금까지 2주 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매매 가격은 시세에서 한 7% 정도 빠집니다. 점유자가 안에 있는 상태로 인수하는 거라. 괜찮아요. 남자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안에 누가 계신 줄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인수하고 나면 저희 회사 절차대로 갑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기한 안에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윤지수 씨가 중간에 마음 바꾸셔도 못 멈춥니다. 안 바꿔요. 남자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전 대표님이 왜 윤지수 씨를 똑똑한 분이라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계약서가 회의실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강도진이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강도진이 펜으로 한 문장의 줄을 그었습니다. 이 조항은 빼시죠. 매도인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남자는 군말 없이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강도진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저는 인감을 천천히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 위에 동그랗게 내려앉는 그 순간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5해 전 결혼식 혼인 신고서에 같은 도장을 찍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도장집을 닫고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난 뒤 강도진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저녁 같이 먹자. 괜찮아.
사무실 가봐야 돼. 오늘 손님 있어. 없어. 그러면 가자. 밥은 먹어야지. 강도진이 데려간 곳은 빌딩 꼭대기층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노을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두 사람분의 정식을 시켰습니다. 주문이 끝나자 강도진은 물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수야, 물 좀 마셔. 아침부터 한 모금도 안 마셨잖아. 어떻게 알았어? 입술이 다 갈라졌어. 저는 손등으로 입술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거칠었습니다. 강도진은 잠시 저를 가만히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처음 학원에 등록한 날 기억나? 그때 너 19이었지. 자격증반의 19자리는 너 하나뿐이었어. 수강료 깎아달라고 떼썼었지. 떼쓴 게 아니라 진지했지. 한 달치 10,000원만 깎아주시면 평생 안 잊겠다고 하더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시절의 제 모습이 아주 오래된 사진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 너한테 그랬잖아. 부동산은 결국 종이 한 장 싸움이라고. 종이만 깨끗하면 누구도 못 건드린다고. 기억나? 지수야, 지금 내 종이는 깨끗해. 내가 봤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떨려도 떨고만 있지는 마. 떨면서 한 발씩 가면 돼. 저는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천천히 적시고 내려갔습니다. 그 한 모금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안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강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 고맙긴. 너는 옛날부터 내 동생 같은 사람이었어. 그 말에 잠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이유진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짙은 화장만큼이나 끈적한 기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요? 민우 씨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쪽이 데려갔잖아요. 오늘 회사 안 갔다. 어머님도 모르신대.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박민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김 사장에게 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른 어디론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유진 씨, 내 남편 단속 그쪽이 하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언니, 우리 좋게 끝내자고요. 집만 넘기면 나도 더 안 건드릴게요. 집, 민우 씨 명의로 돌려놔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유진 씨, 네. 그쪽 뱃속 아이 박씨 핏줄 맞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답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어두워지자 거리 가로등 불빛이 화면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이유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유진의 번호를 정산 폴더 안에 새로 만든 연락처 칸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름 자리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점유자.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다시 한번 길게 숨을 골랐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발끝까지 닿는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제 구두 소리가 어제보다 한층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챕터 5 통장에 찍힌 숫자. 계약이 진행되는 2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아침 9시에 열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어드리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맘카페에 떠돌던 헛소문은 강도진이 보낸 내용 증명 한 장으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글을 올렸던 사람은 며칠 만에 글을 내리고 사과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끊어졌던 손님들의 전화도 하나둘 다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 쪽에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술에 취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욕설로 시작했고 어떤 날은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한 번씩 다 읽은 뒤 정산 폴더에 캡처해 넣었습니다. 답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몇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였습니다. 지수야, 사람이 정 떼는 거 그렇게 모질게 하면 못 쓴다.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에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우리 민우 인생 망치면 너도 곱게 못 산다. 마지막에는 그냥 욕만 한참 하다 끊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장금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 한 벌을 꺼내 다림질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은 여전했지만 입꼬리는 며칠 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BIP룸은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방 안에는 강도진이 먼저 와 있었고 철거업체 사장과 그 회사 경리부장이라는 여자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윤지수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점장님. 오늘 큰일 보시네요. 네. 지점장이 자리를 비키자 본격적인 잔금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서류가 한 장씩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도진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마지막 매매 확인서야. 매도인 자리에 도장 한 번. 저는 도장집을 열어 인감 도장을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장을 종이 위에 가져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던 어머니의 작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 어깨 위로 10원, 100원, 1000원이 한 푼씩 쌓여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한 번 더 가늠한 뒤 도장을 천천히 내려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거업체 사장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리부장이 노트북을 열어 송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도진이 제 옆자리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통장 화면 한번 봐봐.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 위쪽에 알림이 떴습니다. 숫자가 한 줄 길게 떴습니다.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세어보니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만져본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명치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 자리에 박혀있던 돌멩이가 그제야 천천히 녹아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됐어. 수고했어, 지수야. 강도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우리는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각이라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강도진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갈비탕 2그릇을 시켰습니다. 오빠는 여기 자주 와. 가끔. 큰 거 끝낸 날에만. 오늘 같은 날. 응. 오늘 같은 날. 음식이 나오기 전에 강도진이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너 가져. 뭐야? 열어봐. 봉투 안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은 몸체에 가느다란 금줄이 한 줄 그어진 차분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앞으로 계약서 쓸 일 많을 거야. 도장 말고 사인도 내 이름으로 또박또박 써. 사인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저는 만년필을 손에 천천히 쥐어봤습니다. 무게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봉투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한 입을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배가 고팠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끼니를 거의 거른 탓에 한 그릇이 금세 비었습니다. 강도진이 가만히 제 그릇을 보더니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한 그릇 더 주세요. 오빠, 안 먹어도 돼. 2그릇 먹어. 오늘은 먹어도 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2그릇째도 다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니 눈가가 까닭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한번 누르고 빠르게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강도진은 그것을 못 본 척 물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식당을 나와 강도진은 차를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가게 앞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의 사진을 한 장 띄웠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두시던 해봄에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던 벚꽃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 하나 끝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오늘 갈비 사오셨어. 우리 잘 살 거니까 언니도 마음 편히 살아요. 이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입가에 천천히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닫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 집 등기부등본의 가장 윗줄에 더 이상 윤지수라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안에 그 집 현관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닿을 것이고 시어머니가 평생 처음 보는 종류의 종이 한 장이 우편함에 꽂힐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굳이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보게 될 풍경이었습니다. 강도진의 차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 지수야? 오피스텔로 가죠. 이사한데. 응. 어제 짐 다 옮겼어. 마지막 박스 정리만 남았어. 강도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빠르네. 오빠 만나기 전부터 봐둔 데였어. 어차피 나갈 거였으니까. 차창 밖으로 도시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신호에 한번 멈췄을 때 강도진이 저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응. 오늘은 일찍 자. 그럴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강도진은 마지막 박스 2개를 함께 옮겨주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저는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저녁밥과 누군가의 빨래와 누군가의 잠자리였습니다. 그 안 어디쯤에 오늘도 평소처럼 박민우의 야근을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새 며느리라며 갈비를 굽고 있을 이유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미움도 통쾌함도 아닌 묘하게 차분한 감정이 가슴 한쪽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의 작은 와인 셀러를 열었습니다. 이사 오면서 단 한 병만 챙긴 와인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하던 날 가게 사장님이 축하한다며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 하나를 꺼내 거실 창가의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잔에 와인을 따르고 한 손에 들고 도시의 불빛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한 잔만 마실게요. 저는 작게 속삭이고 잔을 입에 대었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 혀끝에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시고 떫은 맛이 잠시 머물다가 곧 부드러운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음미하며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메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그제야 어딘가에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한 번 더 열어 통장 잔액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줄어들 일도 없고 누가 손 뗄 일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천천히 닫고 정산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그동안 모은 사진과 녹취 파일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폴더 이름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눌러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산이라는 두 글자 위에 세 글자가 덮였습니다. 보관. 소파에 등을 깊이 기대고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멀게 들려왔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와인잔 안에서 붉은 액체가 흔들리며 창밖 불빛을 한번 작게 머금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잔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챕터 6 부서지는 안방. 집이 넘어간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보름이 지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일을 보고 새 오피스텔의 빈 벽에 작은 그림 한 점을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도진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이며 떡집이며 안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가 애를 가졌어요. 7개월이라오. 아이고,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좋고 말고. 박씨 집안 핏줄인데. 저는 그 소식을 동네 단골 떡집 사장님께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떡 봉지를 건네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사장, 내 입이 가벼운 건 아닌데 한 번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사장님, 속상하면 떡 더 가져가요. 오늘 인절미 맛있게 됐어요. 저는 인절미 한 봉지를 더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봉지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인절미를 점심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내일 아침이야. 8시 정각에 들어간대. 우리는 따로 가지 말자. 너 거기 가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대신 멀리서 보고 싶으면 길 건너편 카페 2층에 자리는 잡아놨어. 오빠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보고 싶어 할 거, 보고 싶어 하라고 잡은 거 아니야.
안 보고 싶으면 안 가도 돼. 가고 싶으면 가.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단 한 번이라도 그날 안방 문 앞에서 제가 봤던 그 광경이 어떻게 거꾸로 뒤집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갈게. 그래. 그러면 7시 반에 거기서 만나자. 다음 날 새벽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둑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움직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서 차에 오르자 도시는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2층의 창가 자리에 도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진은 따뜻한 차 2잔을 시켜두고 있었습니다. 춥지? 조금. 마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댁이 있는 2층 집의 흰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8시 정각이 되자 골목 입구로 큰 트럭이 한 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용 증명, 강제 집행 명령서, 등기부등본 사본. 다 들고 갔어. 남자들이 시어머니 댁 현관 앞에 도착하자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초인종을 길게 한번 눌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허리에 짚고 무어라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전화가 걸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화를 하며 골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골목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멀리서도 그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민우야, 빨리 와, 빨리. 2층 창문이 한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유진의 둥근 배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한 장씩 짚어가며 무어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도진이 옆에서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20분쯤 지나자 골목 끝에서 박민우가 정신없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와이셔츠 단추가 반쯤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우는 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남자들에게 무어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박민우에게 등기부등본 한 장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박민우는 그 종이에 코를 박을 듯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민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곧바로 울렸습니다. 저는 도진을 한번 보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미쳤어. 야, 윤지수. 민우야. 목소리 좀 낮춰.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을 팔아? 누구 마음대로.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했어. 너 진짜 미쳤구나. 저는 차분하게 휴대전화를 귀에서 살짝 떼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민우야. 인감 훔쳐서 명예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그건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내 집을 처분한 것뿐이고. 이년아, 어머니 어떡할 거야? 어머니 어디로 가시라고? 저는 그 말에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너 결혼할 때 어머님 집은 네가 책임진다고 했었어. 기억 안 나? 뭐? 안방 차지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겠네. 그쪽한테 부탁해. 전화기 너머에서 박민우가 무어라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천천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도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그때 2층 창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유진이 창문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무어라 비명을 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짐을 챙겨나가라는 남자들의 외침에 이유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을 굴렀습니다. 잠시 후 이유진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저 사람의 뱃속 아이에 대해 떠올랐지만 곧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어차피 머지않아 모두가 알게 될 사실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이유진을 싣고 떠나고 박민우는 정신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흔들렸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이제 가자. 여기서 더 본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순간 어머니의 어깨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쯤 사무실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잠옷 위에 점퍼만 하나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제게 던졌습니다. 슬리퍼가 책상 모서리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년아, 네가 사람이냐?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 집 도둑년아, 우리 민우 인생,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시어머니가 책상 위 서류를 한꺼번에 쓸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분이 한 번 더 쓰러졌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서 비상 버튼을 한 번 눌렀습니다. 건물 경비실로 연결되는 버튼이었습니다. 어머님, 곧 경비 아저씨 올라오실 거예요. 그 전에 진정하세요. 이년아, 너 같은 거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머그컵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손목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목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잡아들였던 그 손목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머그컵 내려놓으세요. 나, 놓으라고. 어머님, 나. 시어머니는 결국 컵을 책상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리를 풀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년아.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새 며느리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휴지를 한 장 뽑아 시어머니의 발치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지수야, 한 번만 봐다오. 어머님, 내가 늙어서 갈 데가 없다. 너 그 집 다시 사와라. 응, 다시 사와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박민우 씨한테 가세요. 박민우 씨가 어머님 책임지셔야죠. 민우는 돈이 없다. 그러면 그새 며느리한테 가보세요. 안방 차지하고 있던 그분이요. 지수야. 어머님, 저 이제 가족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사무실 안의 어수선한 광경을 한번 둘러보고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일어나시지요. 이러시면 윤 사장님이 곤란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경비 아저씨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 안쪽은 단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들었어. 어머님 사무실 들이닥치셨다고. 어떻게 알았어? 건물 관리실에서 연락 왔어. 내가 너 변호인이라고 등록해놨어. 그 사무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 가. 오빠,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야. 뭐? 박민우랑 시어머니가 너 고소했어. 사기죄. 그리고 그쪽에서 기자 한 명도 붙였더라. 언론까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쪽 거랑은 무게가 달라. 내일 같이 들어가자. 저는 휴대전화를 가만히 귀에 댄 채 창밖을 봤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책상 위 흐트러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슬리퍼 한 짝도 집어 사무실 한쪽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화분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무언가가 어지러워질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지러우면 일단 치워라.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보인다. 저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 머그컵을 들고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컵을 깨끗이 씻어 엎어놓고 손에 묻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전보다 한층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챕터 7 뒤집힌 진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한 가지만 기억해. 묻는 말에만 답해. 묻지 않은 건 말하지 마. 감정 섞지 말고 사실만. 우리는 종이로 싸우는 거야. 알았어. 경찰서 안은 분주했습니다. 2층 조사실 앞 복도에서 박민우와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잠을 못 잤는지 눈 밑이 시커멓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 발 다가오려 했지만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연이 우리 집을 훔쳐갔어요. 진정하시고요. 안에서 말씀하세요. 박민우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선 양복 입은 남자에게 무어라 귓속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같았습니다. 도진이 그 변호사를 한번 흘끗 보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는 사람, 이름만, 일은 한 번도 같이 안 해봤어. 조사는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안경을 한번 고쳐 썼습니다. 윤지수 씨, 박민우 씨가 윤지수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살고 있던 집을 임의로 매각해서 박민우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진이 받아서 형사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형사님, 그 집은 처음부터 윤지수 씨 단독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입 당시 자금 출처도 모두 윤지수 씨 통장에서 나간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시어머니나 박민우 씨가 단 한 푼이라도 보탠 증빙은 없습니다. 네, 보입니다. 매도 절차도 모두 법대로 진행됐습니다. 매매계약서, 잔금 송금 내역, 등기 이전 서류 다 있습니다. 형사가 한 장 한 장 차분히 넘겼습니다. 박민우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진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민우 씨가 윤지수 씨의 인감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시댁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입니다. 부동산 사무소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랑 만난 녹취록입니다. 박민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박민우 옆에 변호사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박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박민우 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기록됩니다. 박민우의 변호사가 빠르게 박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박민우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민우야, 입 다물어라. 어머님도 조용히 하세요. 형사가 시어머니를 한번 제지하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윤지수 씨, 이 부분 별건으로 사문서 위조 미수 고소 의향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고소장은 안에 있습니다. 같이 접수하겠습니다. 조사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박민우가 변호사의 팔을 붙들고 무어라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그대로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진은 잠시 자리를 비키더니 통화를 끝내고 돌아와 작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잠깐 앉자. 왜? 병원에서 연락 왔어. 어떤 병원? 이유진 입원해 있는 병원. 우리 쪽 사람이 그 병원 산부인과에 사람 한 명 붙여놓은 거 기억나?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결과 나왔어. 응? 어떻게? 박민우 아이 아니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이 또렷한 글자로 귓속에 박히자 어깨가 한번 가볍게 떨렸습니다. 도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지 않고 한 발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빠, 박민우한테는 그쪽도 곧 알게 될 거야. 병원에서 따로 통보가 갈 거고 그 전에 우리 쪽에서 한 통 더 흘릴 거야. 사실대로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민우와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민우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 번 더 노려봤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도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박민우 병원 갔다더라. 어떻게 됐어? 병실에서 한바탕 했어. 의사가 보안 불렀어. 많이 다쳤대. 이유진은 괜찮대.
박민우는 손이 좀 까졌고, 그것보다, 응, 이유진 진짜 남자가 거기 나타났대. 누구? 그 강남 브루스 마담. 김 사장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사람. 결국 거기까지 갔어.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병실에 모인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며칠 전 새 며느리라며 갈비를 굽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 광경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실신하셔서 옆 병실에 누워 계신데 박민우가 곁에 있긴 한데 거의 손을 못 쓰는 상태야. 알았어.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길 건너 카페의 간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가시가 그제야 천천히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한 번만 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차 키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 위에 작게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한 줄 꽂은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며칠 새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냐? 네, 어머님. 앉아라.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마른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마른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우리 민우 애가 아니라고 한다. 네. 내가 그 애를 우리 며느리라고, 우리 손주 어미라고.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이 다 돌아왔다. 어머님, 우리 민우는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니? 민우는 다 큰 사람이에요. 본인이 살아야죠. 지수야,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 뵈러 온 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저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 서류 정리되는 대로 가족관계도 정리할 거예요. 지수야, 어머님 인생, 어머님이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한 번만 도와다오.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머님 댁이라고 사드렸던 그 집, 등기 한 줄 위에 어머님 이름이 한 글자라도 적혀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안 왔을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 자기 자리 안 지키면 사람 못 된다. 저 이제 어머님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비워드릴게요. 어머님이 만들고 싶어 하셨던 자리에 어머님이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끝내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살아오신 세월값이에요. 작은 방 한 칸 얻으실 정도는 돼요. 이것만 드리고 가요. 지수야, 5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밥 한 그릇씩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이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비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빈자리에 무엇이 새로 들어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종이컵 커피 한 잔을 뽑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종이컵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번졌습니다.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익숙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박민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등을 잔뜩 굽히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박민우를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던 봄날 분식집에서 휴지를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야, 내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박민우의 옆을 지나 병원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민우가 등 뒤에서 무어라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손등에 차갑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종이컵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디딜 때마다 또렷한 소리가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챕터 8의 이름으로 사는 일. 그날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난 5해보다 훨씬 길고 깊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제 손에 도착한 것은 그의 늦여름이었습니다. 도진이 마지막 서류를 들고 오피스텔에 들렀습니다.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도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끝났어. 위자료, 재산 분할 다 내 뜻대로 됐어. 박민우 쪽에서는 한 푼도 못 가져갔어. 수고했어, 오빠. 수고는 네가 다 한 거지. 저는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꺼내봤습니다. 이름 옆에 찍힌 도장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5해 전 결혼신고서에 같은 도장을 찍던 그날이 떠올랐지만 마음에는 잔물결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책장 가장 아래 칸에 천천히 꽂아두었습니다. 박민우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확히는 사생활 문제와 빚 독촉 전화가 회사로 끊임없이 걸려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철거업체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박민우의 월급에 가압류로 걸렸고 그 자리에서 박민우는 더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박민우가 결국 어느 막릴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진을 통해 한번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박민우가 사채까지 손댄 모양이야. 이유진 입원비 때문에 손을 댔는데 그 뒤로 못 메우고 계속 굴리고 있대. 알았어. 안쓰럽다 같은 마음 들면 안 보는 게 좋아. 안 들어, 오빠. 그건 걱정 마. 저는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때는 제가 너무 모진 사람인가 자책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민우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만 책임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진은 그 뒤로 한 번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떡집 사장님이 또 한 번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윤 사장, 그 여자 있잖아요. 네. 애 낳고 그 남자한테 갔다가
돈 다 빼앗기고 어디 미혼모 쉼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도 건너 들은 거라. 그러시군요. 내가 이런 소리 자꾸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사장님이 건네주신 가래떡 한 봉지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래떡을 잘게 썰어 꿀에 찍어 먹으며 저는 이유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저를 위아래로 훑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제 사진처럼 멀고 흐릿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그의 가을 내내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5번, 어떤 날은 10번이 넘었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받았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그 정도의 짧은 말은 건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통화 끝에는 늘 같은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냐. 내가 갈 데가 없다. 어머님, 너 그래도 며느리 자리 5년이나 있던 사람이잖아. 어머님, 지수야. 저는 어느 날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 가게에 들렀습니다. 번호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새 번호 몇 가지를 보여줬고 저는 그중 가장 단순한 번호 하나를 골랐습니다. 번호가 바뀌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옛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화는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 오피스텔 로비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와서 내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보안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고 있던 외투는 한쪽 단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받아오. 내가 잘못했다. 응, 어머님, 내가 갈 데가 없다. 단칸방 월세가 밀려서 다음 주에 쫓겨난다. 어머님,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어깨가 처음 사무실에 들이닥치셨던 그날보다 한 뼘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작년 봄에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뭐? 눈치 더럽게 없다. 당장 꺼지라고 하셨어요. 그 안방에서요. 제가 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그 안방에서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수야, 그건 어머님은 어머님 자리에 사세요. 저는 제 자리에 살게요. 저는 보안 직원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데 어머님 모셔드릴 사람이 와 계실 거예요. 길 건너 카페에 도진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께 데려다 드리세요. 네, 사장님. 도진은 시어머니에게 한 차례 더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도진이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게 두었습니다. 그 정도는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도진이 말했고 저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상은 없다고 도진이 시어머니에게 또렷이 못 박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오피스텔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제 이름으로 부동산 법인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도시 한가운데 통유리로 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도진과 함께 시작한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외곽의 작은 상가 분양 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한 호 한 호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동안 업계에서 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무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책상 뒤편의 작은 화분 하나에 매일 아침 물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입구의 명패에는 제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표 윤지수. 그 네 글자를 매일 들어가면서 한 번씩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짚는 것이 어느새 작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박민우에게서는 가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짧은 글이었고, 다음에는 한 번만 만나 달라는 부탁이었고, 마지막에는 돈 얼마만 빌려 달라는 구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한 번씩 읽고 한 번도 답하지 않은 채 스팸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 번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1주년이 되던 날 저녁, 도진이 저를 도시 가장 높은 빌딩의 스카이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인 잔이 식탁 위에 놓이고 도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1년 됐어. 벌써 잘 살았어. 오빠 덕분이야. 내 덕분이라고 하지 마. 내가 한 거는 옆에서 종이 정리해 준 거 정도야. 다 네가 한 거야. 저는 와인 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유리잔 안에서 붉은 액체가 도시의 불빛을 한번 머금었다가 가만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응. 나 그때 그 안방 문 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돌아갈 거야. 왜? 그날 그 문을 안 열었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잖아.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걸.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는 걸. 그날 문을 열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안 돌아가. 도진은 잠시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응. 너 정말 단단해졌다. 단단해졌어.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거실의 1인용 소파에 앉아 한참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에 처음 앉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저는 와인 한 모금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늘의 저는 2잔을 마시고도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책장 가장 아래 칸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든 봉투였습니다. 그 옆에는 도진이 1년 전에 선물해준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내 식탁 위 새 노트의 첫 장을 폈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 또렷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수. 저는 제 이름 3글자를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산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노트를 가만히 덮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어제와 같고 내일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 어딘가 한 줄짜리 불빛 하나가 어제보다 한 뼘쯤 더 또렷해진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제 발로 서야 한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그 사람이 손을 놓으면 끝이다. 저는 이제 누구의 손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을 듣다가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서 어떤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거나 어느 아내가 남편의 외도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일 때마다 저는 잠깐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차창 너머 도시의 풍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 안쪽에서 작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이지요. 그것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배운 가장 단단한 한 줄이었습니다. 윤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윤지수는 무너지는 대신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눈물 대신 메모장을 열었고 원망 대신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그 차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안방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길바닥의 통곡 소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착하게만 살아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리, 내 이름, 내 통장에 찍힌 한 줄의 숫자. 그것들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두 발로 서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이거나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누군가의 어머니이실 겁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